자,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명빨 잘 받고 있나요? 네. 일단 지난번에 우리 통합과학 월요일날 방과후 수업을 그때 선생님 개인적인 연수가 있어서 못했죠, 그죠? 그래서 그 보강 수업을 원격 수업으로 컨텐츠를 촬영하도록 제가 얘기했었는데 드디어 오늘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제가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둔 문제들은 아마 풀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안 풀어본 학생도 같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해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관련 개념을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고, 일단은 여기에 있는 모든 문제를 풀진 않습니다. 몇 가지 선생님이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들을 같이 풀면서 핵심 개념들을 좀 같이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교에 원격 수업실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 수업을 교실 처음 써보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보이죠? 이런 식으로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그 개념 확인 문제, 난이도하 이런 건 안 합니다, 같이. 여러분 혼자 해보시고. 자, 그리고 난이도 중 3페이지에 가서 133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는 중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량이 각각 M1, M2인 물체 AB가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 여기가 잘 안 보이네요. 이때 두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은 각각 F1, F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좀 정리를 해볼까요? 일단 힘은 F는 ma라는 식 기억하시죠? 이게 이제 뉴턴 제2법칙, 가속도의 법칙이고, 우리가 이제 중력을 설명할 때는 이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니까 F는 mg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식을 한 번 더 변환하면 만류인력 상수 곱하기 두 물체 사이 거리 제곱분의 두 물체의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정규 시간이나 방과후 때 많이 얘기했지만 중력이라는 게 보통 좁은 범위에서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의미하지만 넓은 범위에서는 만류인력 개념으로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접근하면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 F1과 F2는 AB라는 물체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인데요.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만류인력, 중력이 존재할 때 그 힘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어떨까요? 방향은 반대입니다. 반대. 지금 보시면 힘의 방향은 반대죠, 서로. 굉장히 상식적입니다. 방향은 반대고 힘의 크기는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니은의 질량 M1이 커지면, 자,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여기에 보셨을 때 질량이 커지면 어쨌든 중력 가속도는 일정한 값을 가지는데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 그 힘, 즉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즉 다른 말로 하면 무게죠, 무게. 그 무게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질량 M1이 커지면 F1도 커진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되죠. 그러면 이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도 커지면 반대로 A를 B가 잡아당기는 힘도 똑같이 커지죠. 왜? 위에 기억에서 두 힘의 크기는 같다고 했기 때문에 니은 보기는 틀렸습니다. F2는 변함이 없다 아니라 얘도 같이 증가를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두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면 이걸로 보는 겁니다. 두 물체 사이의 거리 R이 가까워지면 요게 가까워지면 전체 값은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체 사이의 거리 가까워지면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커집니다. 그래서 중력의 크기는 커진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네, 답이 1번으로 정리가 됩니다. 쉽죠? 자, 그 다음 문제 넘어가 봅니다. 135번이에요. 자, 이 문제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마 시험이 얼마 안 남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학습의 어떤 양과 질의 차이가 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굉장히 쉬운 학생들은 그냥 스킵해서 넘어가도 됩니다. 근데 이런 개념들이 좀 아직까지 좀 정리가 안 됐거나 혹은 좀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보면서 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림은 가만히 놓은 공의 위치, 가만히 놓았다. 즉 얘는 자유낙하 운동을 하죠. 아이고, 칠판이 굉장히 덜덜거리네요. 그죠? 고정이 잘 안 되나 보다. 자, 자유낙하 운동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유낙하 운동할 때는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중력밖에 없죠. 왜? 우리는 어차피 공기 저항을 다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력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가속도를 받죠? 중력 가속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중력 가속도 G가 9.8 m/s 제곱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 일정한 가속도의 값을 가지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등가속도 운동. 그렇죠? 그래서 앞서서 많이 했던 것처럼 시간 속력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가만히 놓았으니까 처음 속도가 0이잖아요. 그래서 시간에 따라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이런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 시간분의 속력, 이 시간분의 속도, 그죠? 요 기울기가 곧 뭐를 의미했죠? 가속도를 의미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한 1차함수 꼴이잖아요. 기울기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니은에 공이 지면에 도달하는 순간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커진다. 자, 여러분 요거 보시면 공에 작용하는 중력은 일정합니다. 자, 왜? 앞에서도 했지만 F는 mg라고 생각해 보실 때 지금 이 물체가 낙하하더라도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얘가 지금 뭐 부서지거나 합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G라는 중력 가속도도 일정한 값들을 가지니까 이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곧 무게는 일정합니다. 얘가 낙하를 하는 모든 순간 다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에 공이 손을 떠난 순간과 그리고 지면에 닿기 도달하기 직전에 작용하는 중력의 방향. 여러분들 중력의 방향은 연직 아래 방향이죠.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면의 수직인, 이게 힘, 중력의 방향입니다.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중력의 방향은 똑같죠. 반대가 아니라 같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답이 1번으로 나와요. 됐어요? 자, 굉장히 간단하죠? 오케이.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140번입니다. 자, 140번도 개념 문제예요. 앞에는 좀 쉽습니다, 여러분. 자, 관성과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관성이 나왔네요. 관성. 여러분, 관성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관성의 정의. 관성. 여러분들 이 관자가 한자로 익숙할 관, 그죠? 익숙할 관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을 우리는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익숙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운동하고 있는 물체는 뭘 하려고 하죠? 써볼까요?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에 관성이 작용한다는 상황이 가해지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합니다. 여기서 등속 운동이란 말은 속력이 일정하다. 즉 얘는 가속도가 0이다. 속력의 변화가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왔던 F는 ma라는 식에서, 이거 굉장히 거슬리네. 잡고 하겠습니다. F는 ma라는 식에서 얘가 가속도가 0이면 힘도 0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관성의 조건에 우리가 정리했을 때 힘이 0이거나 혹은 알짜 힘, 그 물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력인 알짜 힘이 0인 경우에 우리가 관성을 얘기합니다. 선생님, 그럼 만약에 힘이 0이 아닌 것, 다르게 얘기하면 질량은 0이 아니니까요. 가속도가 존재하는 것, 그건 뭡니까? 그거는 앞에 했던 가속운동,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벽을 밀면 사람이 뒤로 밀린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에요.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작용, 반작용 법칙이고 얘는 뉴턴 3법칙이고요. 여기 있는 관성이 뉴턴 1법칙. 제가 팔꿈치를 받치고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뉴턴 2법칙은 앞에 얘기했죠? 가속도의 법칙. F는 ma가 뉴턴 제2법칙입니다. 자, 이불을 막대기로 두드려 먼지를 터는 거. 이거 정지관성이죠. 그 다음 뛰어가다가 걸려 넘어지는 거. 계속 운동하고 싶은 걸 유지하려는 거니까 이거 운동관성. 리을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발을 밟지 않아도, 힘을 가하지 않아도 운동하고 있던 물체는 얼마 정도 계속 달린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하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멈추는 이유는
자연계에서는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관성에 의해서 얼마 정도 계속 달린다는 이 운동 관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142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조금 여러분들이 한번 볼만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죠? 그 전까지는 워밍업이었고요. 조명이 없어서 좀 어둡네요. 그죠? 이렇게 조명을 좀 받아야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데. 자, 142번입니다. 자, 그림은 질량 이내민 야구공이 V의 속력으로 벽의 수직으로 충돌한 후 다시 0.5V의 속력으로 정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기 보시면 표현이 속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속력은 얘는 방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고요. 그냥 단순히 크기만을 의미하는 거고 우리가 속도라고 할 때 이게 방향이 있는 값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속력이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크기만 고려하시면 되고 근데 어쨌든 우리가 지금 통합과학 수준에서 다루는 운동들은 대부분 직선 운동입니다. 자유낙하도 그렇고 직선 운동을 다루기 때문에 속력과 속도의 값이 크기는 같게 나와요. 근데 이제 속도를 물어본다, 방향을 물어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방향을 부호를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거를 이제 좀 조심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운동하고 있던 방향을 주로 플러스를 두거든요. 그럼 지금 이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한다면 충돌하고 난 뒤에 이 왼쪽 방향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 속도가 벡터 값이기 때문에 방향이 가지고 있는 물리량이거든요. 그래서 이 방향이 반대인 이 부호가 반대인 것을 반드시 고려를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벽에 충돌한 후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를 물었어요. 지금 여기서도 그냥 운동량이 아니라 운동량의 크기를 묻는다는 것 자체에서도 여러분들이 유추할 수 있는 거는 운동량이라는 물리량 자체도 방향이 있습니다. 왜? 운동량 P는 질량 곱하기 속도거든요. 속도. 원래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속도이기 때문에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인데 이런 식으로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본다는 거는 방향 고려하지 않고 그 절대값, 즉 값만을 우리가 고려하겠다 이런 뜻이죠. 됐습니까? 자, 그럼 벽에 충돌한 후에 야구공의 운동량의 크기는 증가했다. 자, 충돌 전에 운동량은 P 전이라고 할게요. 얘는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그 다음에 충돌 후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인데 속도가 0.5V죠. 근데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0.5V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자, 근데 어쨌든 크기를 물었으니까 얘는 MV고 얘는 0.5MV죠. 그죠? 그러면 충돌한 후의 운동량의 크기는 감소했죠. 절반으로. 증가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벽과 충돌 전후의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 자, 여러분들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0.5MV고 거기서 처음 운동량 MV를 빼면 마이너스 1.5MV라는 값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크기만 물었죠. 그러면 부호 빼고 답을 1.5라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이 속도의 개념 없이 방향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르게 두지 않고 그냥 계산하면 뒤에서 앞에 거 빼면 0.5가 나와서 니은을 맞다고 하셨을 거예요. 그죠? 이거는 방향을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빠지는 함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답은 당연히 디귿이겠죠. 앞에 두 개 틀렸으니까.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야구공이 벽으로 받은 충격량의 크기 또 나오네요. 자, 그럼 개념. 충격량 I는 델타 P, 즉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조금 더 풀었으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고 운동량의 변화는 질량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이거 두 개가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운동량 변화량을 우리가 방금 1.5MV로 구했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도 1.5MV가 나와줘야 되는 겁니다. 확인되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43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진행이 좀
매끄럽지 않습니까? 괜찮나요? 지금 이게 넘기는 게 없어서 제가 일일이 마우스로 좀 넘기다 보니까 문제가 끝나고 자꾸 화면에서 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143번 한번 볼게요. 제가 이것도 안 보고 하고 있네요, 지금. 143번. 답은 맞게 하고 있죠. 네. 자,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5m/s의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질량이 2kg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힘 시간 그래프 나왔어. 힘 시간 그래프 나오면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이 곧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좀 전에 썼었죠, 여기. 힘 곱하기 시간 뭐예요? 충격량이다. 그죠? 아래 면적이 곧 충격량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지금 충격량이 얼마인지를 한번 세봐요. 10초 후에 속력을 물었거든요. 그럼 속력을 물었다는 것은 운동량 변화량 값을 알아서 질량을 나머지 나누고 속력을 구해라 이 뜻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힘이 이제 5m/s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는 애한테 힘을 이렇게 줬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고려할 필요 없이 어쨌든 10조를 물었으니까 10초 동안 받은 이 전체 충격량을 내가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2kg의 물체가 5m/s로 운동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얘가 10초 후에 속력이 얼마냐를 묻는 거잖아. 그쵸? 근데 내가 얘의 이 운동량, 나중 운동량,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운동량의 변화량이겠죠? 그 운동량의 변화량이 곧 이 10초 동안 내가 얘한테 가해준 충격량과 같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10초 동안 가해준 충격량이 얼마인지 구하려면 이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구하면 돼요. 자, 그러면 6, 5, 30에 사다리꼴 어떻게 구합니까? 요거 더해서 16에 5 곱하고 나누기 2하면 바로 40. 여기가 40, 여기가 30이니까 전체 충격량이 70Nm/s가 나옵니다. 그죠? 70Nm/s가 나옵니다. 그럼 이 충격량이 곧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으니까 단위를 또 뭐 이렇게 바꿔서 쓴다면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얘는 운동량의 단위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 70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질량은 똑같으니까 묶어버릴까요? 그래서 질량은 2kg 묶어버리고 나중 속도에서 처음 속도 뺀 그리고 질량을 곱한 이 값이 운동량 변화량인 70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뒤로 약분하고 35에다가 넘기면 V는 40이 나오죠. 간단하죠? 오케이. 자,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있으리라 믿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144번이네요. 그림가는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같은 높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죠. 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린 동일한 달걀이 시멘트 바닥에 떨어졌을 때와 방석에 떨어졌을 때 얘는 깨지고 얘는 깨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 두 경우에 달걀이 받은 힘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A, B의 그래프 아래 면 부분의 넓이는 같다. 이 말은 곧 충격량이 동일하단다 이 소리죠. 맞습니까? 자, 그리고 왜냐하면 여러분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렸고 동일한 달걀이란 말은 질량이 동일하고 얘가 그 자유낙하하는 그 거리가 동일하다는 거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떨어질 때 여러분들 이 높이가 h로 똑같으면 우리 자유낙하할 때 나왔던 식 두 가지 한번 써볼까요? 자, h는 2분의 1 gt 그리고 v는 gt 요 두 가지 식이 있습니다. 자유낙하할 때. 그죠? 그래서 h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2분의 1 곱하기 중력 가속도 곱하기 빠졌네요. t 제곱. 그렇죠? 그리고 이제 t초 후의 속력은 중력 가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근데 물체가 어쨌든 높이가 같으면 이 얘가 낙하하는데 걸린 시간이 똑같고요.
맞죠? 질량이 다르더라도 똑같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얘는 또 동일한 질량이니까 질량도 똑같아. 그럼 시간이 똑같으면 결국 충돌하기 직전의 속력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따라옵니까? 물체가 낙하한 거리가 똑같으면 시간이 똑같이 걸리고, 시간이 똑같으면 그 시간 후에 변화된 속도, 그 속도가 똑같이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같은 높이라는 말에서 속력이 같네, 동일한 달걀이란 말에서 질량이 같네, 즉 얘네 둘의 운동량은 똑같다는 뜻이죠. 근데 처음에 이제 얘가 멈춰 있다가 떨어졌으니까 처음 운동량은 0이었을 거고, 나중 운동량은 얘 질량을 m이라고 하고 이 바닥에 도달하기 직전의 속력을 v라고 한다면 나중 운동량은 mv로 똑같아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mv로 두 경우에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분석되세요? 물론 지금 우리가 지금 해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히 했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 두 경우에 충격량이 똑같다. 즉 충격량이 똑같다는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차이는 뭡니까? 이제 요 시간 하나 쓰면 되죠. 충격량 I는 평균 힘 곱하기 작용 시간인데, 지금 이 충격량이 똑같잖아요, 두 경우에. 그럼 차이는 뭐냐? 평균 힘과 시간의 차이인 거예요. 자, A는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래프가 있고 시간이 여기서 끊기고요. B 같은 경우는 지금 시간이 이만큼까지 갑니다. 시간이. 그죠? 그럼 시간은 누가 더 많이 걸렸죠? B가 많이 걸렸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간 같은 경우에는 A보다 B가 많이 걸렸고, 평균 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대략적으로 보시면 A는 한 요쯤에 있다고 치면 B는 한 이쯤에 있겠죠. 맞습니까? 평균 힘은 A의 경우가 B보다 큽니다. 그래야 얘들 둘이 곱하면 전체량이 같아지죠. 자,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하면 방석은 결국 B입니다. 얘가 지금 B의 경우고 얘가 A의 경우예요. 달걀이 방석에 떨어지면 방석은 푹신푹신한 쿠션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물체의 충격이 가해지는 시간을 길게 함으로써 이 달걀이 받는 충격력, 즉 평균 힘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안 깨지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시멘트 바닥이니까 이 충돌할 때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파란색. 짧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짧아서 이 물체가 받는 충격력인 평균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깨지는 겁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F거든요. F.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둘을 곱한 전체 충격량은 동일하지만 시간과 평균 힘의 차이에 따라 평균 힘을 많이 받은 얘는 깨지고 적게 받은 얘는 안 깨진다. 요거를 착안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A는 방석에 떨어진 경우 아니죠. B죠. 방석에 떨어지는 경우보다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는 경우에 달걀이 받는 충격량,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충격력이 아니잖아요. F가 아니라 충격량. 충격량은 어떻다 그랬어? 동일하다 그랬잖아, 동일. 제끼고. 두 달걀의 운동량 변화량 크기. 운동량 변화량이 곧 충격량이니까 같다. 그래서 3번. 보기는 좀 쉽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148번입니다. 자, 뭐 여러분 좀 들을만 합니까? 뭐 우리가 직접 오프라인에서 하는 거랑 같아요. 자, 148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평면 위에서 직선 운동하는 질량이 5kg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거죠. 자, Y축이 운동량 축이 나왔네요. 자, 요거는 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뭘 얘기할 거냐면, 자, 운동량은 mv죠. 시간 t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 속력 그래프는 아까 제일 앞에 문제에서 했지 싶은데, 시간 속력 그래프는 기울기가 가속도입니다. 그죠? 시간분의 속력이니까. 시간분의 속도니까, 그지? 속도, 속력 그냥 혼용해서 쓸게요. 근데 시간분의 운동량은, 자, 한번 적어볼까요? 이 기울기.
그러니까 이 이제 시간 운동량 그래프의 기울기는 시간분의 운동량 mv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결국은 이 시간도 이제 기울기라는 게 x 절편분의 y 절편이잖아요. 그러면 델타 t분의 m 곱하기 델타 v 이렇게 해석이 되죠. 됐나? 그럼 결국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의 변화량 얘가 뭘 의미합니까? 얘가 곧 가속도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 기울기가 결국 질량 곱하기 가속도가 나오고 ma가 뭐였죠? f였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시간 운동량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곧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힘. 됩니까? 물론 속력에다가 속도에다가 질량이 곱한 거니까 원래 시간분의 속력이 가속도인데 거기 질량 곱하니까 당연히 힘인 걸로 쉽게 알 수 있지만 정리해서 적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자,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옳은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고른 것을 고르시오. 자, 그러면 0초에서 5초 요 구간 보시면 요 구간은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일정. 그러면 힘이 일정하다는 거죠. 5분의 20이니까 이 구간 0에서 5초 동안은 4N의 힘이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네요. 0에서 5초 동안 물체에 작용한 힘은 4N이다. 자, 그 다음에 5초 후의 물체의 속도. 이거 어떻게 되냐면, 자, 방금 우리가 얘가 4N인 걸 구했잖아요. 그러면, 아이고, 뚜껑이 날아갔습니다. 자, 그러면 질량이 5kg이니까 내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어요. 따라오나? 자, 그럼 가속도는 얼마예요? 5분의 4니까 0.8이죠. 0.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는 말이죠. 되겠어요? 자, 그러면 결국 이 물체가 받은 가속도가 0.8m/s 제곱이니까 5초 후에 이 물체의 속도를 알려면 5초 동안 그러니까 매초 0.8m/s씩 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전에 그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서 VT는 V0 플러스 AT라는 식이 있었습니다. 자유낙하 상황은 그냥 우리가 앞에서 V는 GT를 썼었어요. 이건 똑같습니다. 가속도 A, 중력 가속도 G 똑같고요. 자유낙하는 내가 잡고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처음 속력이 0이죠. 그래서 얘가 V0가 0이니까 이거 날아가 버리고 G로 바꾸면 식 똑같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물체의 속력이 이제 0부터였네. 0부터니까 이 식을 써도 되겠네요. 그죠? 위에 거 안 쓰고 이 식 써도 되겠네. 0부터니까 정지했다가 출발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면 요 식을 바로 집어넣어서 여기 집어넣으면 되지만 똑같습니다. 그러면 0.8을 집어넣죠. 가속도 0.8 집어넣고 곱하기 시간 몇 초예요? 5초입니다. 그러면 4m/s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매초 0.8m/s씩 속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5초 후에 1물체의 속도는 4m/s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급 봅니다. 0에서 10초 동안 물체가 받은 충격량.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여기 4N 구했고, 그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에 작용한 힘은 얼마예요? 기울기가 0이죠. 힘이 작용 안 한 겁니다, 이거. 등속 운동 한 거죠. 그럼 결국 10초 동안 힘이 4N만 적용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 10초니까 40Nm/s가 나오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큰 실수를 했죠. 여기 10초 넣으면 안 되죠. 왜 안 돼요? 여기서 10초 넣는 거는 10초 내내 4N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실수했습니다. 다시 큰일 날 뻔했네. 0에서 5초 동안은 4N이 5초 동안 작용했고,
그 다음에 5에서 10초 동안은 0뉴턴으로서 또 5초를 작용했으니까 뒤에 건 날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작용한 시간은 5초밖에 없기 때문에 4 곱하기 5를 해서 20이 나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그 문제 번호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색깔이 149번입니다. 9번. 자, 요건 이제 우리 책에서 뭐 난이도 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그런 문제들인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또 상도 아니에요. 자, 그림과 같이 같은 높이에서 질량 2kg의 물체 A를 가만히 놓고 질량 1kg 물체 B를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A는 10m/s 제곱의 가속도로 낙하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가속도, 낙하하는 가속도, 중력 가속도라고 할까요?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오노? 중력 가속도라고 하면 얘가 10m/s 제곱으로 계산해라 이 뜻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볼게요. 이 돌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으로 고르랍니다. 공기저항 무조건 무시합니다. 자,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자, A, 그럼 요건 자유낙하니까 V는 GT 쓰면 되죠? 됐죠? 자, 그러면 지면에 닿는 순간 A의 속력은 B의 연직 방향 속력과 같다. 이건 그냥 개념이네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더라도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 연직 아래 방향으로 중력밖에 없죠. 그래서 실제로 얘를 수평 방향으로 던지더라도 수평 방향으로는 더 이상 작용하는 힘이 없고 힘은 중력만 작용하니까 높이가 지금 동일하면 A와 B가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시간이 똑같고 중력 가속도 똑같으니까 속력은 같습니다. 그죠? 그쵸? 여러분들 앞에서 했었죠.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지면 연직 방향의 등가속도 운동,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의 등속 운동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니은 갑니다. 지면에 닿을 때까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아까 앞에서 나왔었네요.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일정하다고 했습니다. 그죠? 중력 가속도 일정하고 질량이 일정하니까 중력의 크기, 무게도 일정합니다. 디귿.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여기서 말하는 중력의 크기는 F는 mg, 즉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면 이 중력 가속도는 지금 10으로 똑같지만 두 물체의 질량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중력의 크기, 즉 무게는 A가 B보다 2배 큽니다. 그래서 얘는 틀렸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이건 뭐 난이도 상이라고 하기 좀 그렇죠?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151번입니다. 요 페이지에 있는 네 문제는 다 하겠습니다. 151, 2, 3, 4. 이건 다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높이가 같은 두 탑, 높이가 같대. 물체 A를 수평 방향으로 20m/s의 속력으로 던진 순간에 물체 B를 자연낙하시켰다. 동시에 했다는 소리죠. 자, 1초 후에 지면에 닿기 직전인 P에서 충돌하였답니다. 지면에 닿기 전에 충돌했다는 소리예요. 근데 걸린 시간이 1초죠. 자,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고.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물체를 던졌을 경우에는 연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이원화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간단해요. 1초 후에 얘가 이까지 갔다는 소리니까 얘를 여기까지 떨어지는 연직과 색깔을 다르게 할까요? 이쪽으로 수평으로 가는 등속운동, 요걸 나눠서 생각하면 1초 동안 이만큼 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속력이 20m/s인데 1초 걸렸으니까 이 거리가 얼마나 소리예요? 20m라는 소리예요.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두 탑의 거리는 20m다. 맞죠? 뭐 요 정도의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충돌 직전 B의 속력은 얼마다? 자, B 똑같습니다. V는 GT 쓰면 되죠. 얘는 지금 자유낙하니까. 자, 그럼 중력 가속도 10으로 계산하고 시간 1초니까 10m/s 맞죠?
쉬운데? 자, 디귿. A의 속력을 2배로 하면, 자, 이 A의 속력을 2배로 한다는 말은 얘가 20m/s에서 40m/s가 된다는 소리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를 40m/s로 늘리면, 이걸 조금 봐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쟤를 40m/s로 늘렸다는 거는 A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20m/s일 때 얘의 거리가, 이 거리는 고정이죠. 그러니까 1초 걸리던 게 속력이 2배 증가하면 0.5초밖에 안 걸립니다. 맞습니까? 그럼 결국 t가 2분의 1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A의 속력을 2배로 하면 이 말이 결국 이 A,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옆에 탑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절반이나 걸린다는 소리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절반으로 걸리면 얘들이 낙하한 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원화해서 생각하면 돼요. A가 지금 실제로는 포물선 운동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연직과 수평을 나눠서 이원화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연직, 우리가 물체가 낙하한 거리, 자유낙하에서 2분의 1 gt 제곱 요식이 있잖아요.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그죠? 그럼 요식에 그대로 집어넣으면 t가 2분의 1배가 되면 전체 물체가 낙하한 거리는 4분의 1배가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얘네들이 이 충돌했을 때 이 낙하한 거리를 우리가 처음에 h라고 본다면 이 수평 방향으로 던진 속력을 2배 증가시키면 얘가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고, 그리고 낙하한 거리는 4분의 1로 주니까 이 높이보다 한 4분의 1 되는 이 지점에서 둘이 이렇게 충돌한다는 뜻이에요. 4분의 1의 h에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틀린 말입니다. 충돌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묻는다면 이 충돌하는 높이가 얼마인지까지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높이를 주고 만약에 20이다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걸 물어보면 4분의 1이니까 5m. 5m 낙하하고 둘이 충돌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거지. 되겠습니까?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갑니다. 152번입니다. 선생님 계속 시간을 보고 있는 이유는 지금 1교시인데 제가 2교시 수업이 있거든요. 종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자, 다음은 갈릴레이가 물체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뭐 쉽겠네요. 빨리 합시다. 마찰이 없는 빗면에 가만히 놓은 물체는 빗면의 속력이 증가하는 직선운동. 이제 속력이 증가하는 직선운동이니까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소리죠. 가속운동을 하고. 하지만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는 등속운동을 한다.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는 이제 이 연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해서 가속운동을 하다가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0이니까 등속운동을 합니다. 근데 실제 상황에서는 공기 저항도 있고 마찰도 있기 때문에 얘가 결국 멈추지만 이 갈릴레이의 사고 실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찰도 없고 공기 저항도 없으면 이 물체는 영원히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는 그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없으면 이 물체가 운동하려는 그 성질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 관성까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에서 등속 직선 운동,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크기는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다가 아니라 0이다. 혹은 0으로 일정하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죠. 0입니다. 0. 그죠? 그 다음에 니에는 관성으로 설명했어요. 그렇죠? 물체가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 그리고 얘는 물체 운동하던 애가 계속 등속 운동하니까 운동관성입니다. 운동관성. 디귿, 버스가 급정거할 때 승객들이 앞으로 넘어지는 것도 운동관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급정거라는 말 자체가 그 전에 운동을 하고 있었다가 멈춘 거니까.
반대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 뒤로 밀리는 거는 정지관성입니다. 그죠? 가만히 있고 싶은데 갑자기 버스가 출발하니까 난 뒤로. 그죠? 정지관성. 그래서 답이 4번으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53번입니다. 녹화가 잘 되고 있겠죠, 지금? 제가 녹화 프로그램을 누르고 했는데, 이게 실컷 했는데 나중에 봤는데 막 녹화 안 돼 있고 꺼졌고 이러지 않겠지.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EV와 V의 일정한 속력으로 다가오는 질량이 M인 공을 각각 수평 방향으로 발로 차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나는 가에서 공이 발로부터 받은 힘의 크기를 시간에 따라 각각 나타낸 것으로 시간축과 곡선이, 이 중요한 용어네. 시간축과 곡선이 만드는 넓이는 같다. 즉 뭐야? 충격량이 같다. 충격량이 동일하다. 즉 운동량 변화량이 같단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를 보시면 오케이. 자, 바로 볼게요. 보기. 공이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 안 되죠? 넓이, 이 힘시간 그래프의 넓이, 즉 충격량이 같다 그랬으니까 충격량의 크기는 얘네들이 같아야 됩니다. 그죠? 같아야 됩니다. 빼고. 자, 니은. 자, 공이 받은 평균 힘의 크기. 자, 평균 힘 나왔네요. 이거는 뭐냐면, 충격량 I는 힘 곱하기 델타 T. 요 평균 힘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이 힘의 시간을 곱한 충격량은 같지만, 이 평균 힘은 다르죠. 여기 보시면, 평균 힘은 A가 더 커요, B보다. B는 시간이 2배 길고, 그럼 A는 평균 힘이 2배 커야겠죠? 여기 보시면, A보다 B가 시간이 2배 크니까요. 그럼 시간이 2배 크면 이 둘이 곱한 전체 I가 똑같아야 되니까 시간이 2배 크니까 A의 평균힘이 B의 평균힘보다 2배 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A에서가 B에서의 2배다. 뭐 안 쓰고도 할 수 있죠. 됐나요? 이거 꼭 적어야 됩니까, 이거? IA는 지금 F를 뭐 얼마인지 모르고 T가 2T고 IB, B의 충격량은 지금, A가 T네요. 소리. 얘가 2T죠. 그러면 얘가 2F가 나와야 되고, 얘가 F가 나와야 되죠. 그래야 값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A의 힘이 B의 2배다. 뭐 이렇게 굳이 안 적어도 되는데. 자, 디귿.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 자, 발을 떠나는 순간 공의 속력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운동량을 여러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 운동량이 얘는 2mv고 얘는 mv인데 나중에 이 4mv가 얘가 충격량이잖아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에서 P 처음에서 P 나중을 뺀 게 4mv가 나와야 돼요. 맞습니까? 왜?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이니까. 그러면 지금 A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이 우리가 지금 이쪽의 방면을 플러스로 하고 나쪽을 마이너스로 두겠습니다. 처음 운동을. 그럼 얘가 이제 2mv로 하다가 나중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전체 4mv가 될까요? 나중 운동량이 마이너스 2mv가 돼야겠죠? 맞습니까? A는. 자, B 같은 경우는 처음 운동량이 mv였기 때문에 나중 운동량이 얼마 해야 4mv가 되겠어요? 얘는 마이너스 3mv가 돼야 됩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야 값이 이렇게 똑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처음 운동량의 A가 컸지만 나중 운동량은 B가 더 커야 돼요. 방향이 지금 반대니까요. 나중 운동은 이쪽으로 하니까 방향이 반대니까 제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겁니다. 따라오시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은 이쪽 얘는 3mv이고 얘는 2mv가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질량은 mm 똑같으니까 결국 나중에는 얘가 이쪽으로 3v, 얘가 이쪽으로 2v 속도로 운동을 해줘야 요 값이 나온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발을 떠나는 순간 나중 공의 속력은 A에서가 B의 2배가 아니죠. B가 A보다 1.5배입니다. 1.5배. 여기가 3V입니다. 그죠? 그래서 틀려서 답이 2번입니다. 2번. 자, 마지막 문제라서 마지막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가 어디 갔죠? 자, 이제 마지막 문제예요. 자, 154번. 그림가는 아이들이 모여 공기놀이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고, 나는 공깃돌을 연지기로 던질 때와 받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얘도 뭐 어렵진 않겠네요. 자, 개념입니다. 가에서 공깃돌이 올라가는 동안 공깃돌의 운동량은 방향은 중력 방향이다. 여러분들 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입니다. 속도의 방향. 그죠? 왜냐하면 P는 mv니까 이 속도의 방향이 곧 운동량의 방향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거 위로 던지면 이거 이렇게 운동하잖아요. 근데 중력은 항상 어디입니까? 중력은 항상 이쪽으로 작용해요. 그래서 중력과 반대 방향입니다. 쉽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나에서 공깃돌을 받을 때 공깃돌이 손등에 닿기 직전까지 공깃돌은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자, 나에서 받을 때는 지금 얘가 올라갔다가 공기가 이 위에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죠. 뭐예요? 자유낙하 하는 거잖아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중력에 의해 영향만 받기 때문에 공기정 무시합니다. 다. 그래서 중력가속도, 일정한 중력가속도를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 맞습니다. 자, 마지막 디귿 봅니다. 손바닥을 떠난 직후부터 손등에 닿기 직전까지 공깃돌이 받은 충격량은 0이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제가 그냥 의미적으로 해볼게요. 내가 이렇게 던졌을 때 얘한테 어떤 질량의 V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속도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나중에 얘가 떨어지기 직전, 내가 받기 직전에 떨어질 때는 M이고 V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제가 V'으로 할게요. V'인데 문제는 얘가 마이너스예요. 아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얘는 지금 위로 갔지만 얘는 밑으로 오고 있잖아요. 이해되나? 그러면 충격량은 지금 디귿에서 묻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잖아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내가 V가 얼마인지 몰라도 거기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게 절대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이 V'이랑 V가 같다고 해도 부호가 반대이기 때문에 0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디귿을 맞다고 적은 친구들은 이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래요. 방향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런 거고, 방향을 고려한다면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뭐 좀 미흡하고 진행이 좀 그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방과후 수업 보강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잘 복습하시고 안 되는 것들은 좀 돌려보시고, 그래도 혹시 좀 혼자 못하겠다 하는 경우는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수업 뵙겠습니다.